쥐 죽은 듯 조용히 아이는 책을 들여다보았다.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거슬려 하는 여자 때문이었다. 돈이 나가는 전깃불을 끄고 당장에 학교를 그만두라고 소리를 지를 것이 뻔했다. 고성 뒤에 찾아오는 것은 한결같은 매질이었다. 아이는 여자의 비위를 건드려서는 아니 되었다. 방학이 되면 할머니의 집에 갔다 오자는 여자의 말이 있었다. 할머니의 집은 기차역에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고 가야 되는 거리에 있었다. 30 동네를 찾아가 어느 집에 들어서서 계세요 라고 소리를 치니 난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누굴 찾느냐고 물었다. 집주인을 찾아왔다고 말하자 기다리라며 사랑에 붙은 쪽마루를 가리켰다. 잠시 후 할머니가 대문 안으로 들어와 마루 한쪽에 앉아있던 얼굴들을 별스럽지 않게 쳐다보고는 그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몇 발자국을 가다가 뒤돌아본 할머니는 도로 달려와 아이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고, 이게 누구냐? 내 새끼가 죽어서 지 새끼를 보여주는구나. 아이고. 여자가 안채로 따라 들어갔다. 어색하게 앉아있는 아이 할머니에게 여자가 먼저 말을 건넸다. 아까 누가 죽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도대체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 할머니는 볼일 없다는 듯 고개를 외로 꺾은 채 얼굴이 굳어 있었다. 잠시 후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아이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제 아비를 빼쏘았다. 얘 아버지가 죽었어. 그래, 넌 뭐하며 살고 있냐? 네 성질의 여직 혼자는 아닐 테고. 아직 혼자예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이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그런 아이에게 슬쩍 말을 붙여보았다. 넌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니? 그래, 누구랑 살고 있어? 동생이랑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하는 눈빛으로 아이 할머니가 여자를 쏘아보았다. 살기 힘들거든 저 아이는 나한테 놓고 가도 된다. 아랑곳 없다는 듯 그 집을 나온 여자가 아이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여자는 개가하지 않고 청정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다. 한데 아이가 상대의 묻는 말에 곧이곧대로 답을 해주어 제가 한 것을 들켜버리고 말았다. 여자는 저쪽에서 아이를 달라고 하면 할수록 주지 않겠다는 오기가 들었다. 아이를 달라고 할 정도의 마음이면 양육비조로 돈이나 줄 것이지. 한 푼을 내놓지 않으면서 아이를 놓고 가라는 빈소리는 왜 하는지 신경질만 뻗쳐올랐다. 그 전부터 너를 놓고 가라는 말은 하면서 나를 대하는 것은 벌레를 대하듯 한다. 너도 나처럼 거절을 당해봐야 그 기분이 어떤지 아는데 넌 뭐가 잘났다고 그런 거절 한번 당해보지 않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 크는 것인지 내 기분이 더럽다. 여자는 거절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참지 못했다. 나같이 착한 여자를, 나처럼 지조 있는 여자를 버린 네 아비는 천벌을 받아 죽은 게야.
잘 죽었지, 잘 죽었어. 실핏줄을 벌겋게 세운 누나를 대굴대굴 굴려가며 여자가 조소했다. 김칫거리를 다듬는다고 여자가 칼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밥을 먹은 후 여자는 상을 옆으로 밀어놓았다. 그런 다음 푸성귀를 떡하니 부려놓았다. 아이는 가져온 칼을 덤벙덤벙 밥상 위에 올려놓고 나갔다. 그러자 여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여자는 칼을 빼어 번쩍 들었다가 쾅 하고 밥상 위를 내리쳤다. 이런 본데없는 쌍년을 내가... 밖으로 나가려다가 느닷없이 요구를 들은 아이가 돌아와 앞에 꿇어앉았다. 여자는 칼로 상을 탕탕 내려치기 시작했다. 눈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여자는 득득 소리가 나도록 이를 갈았다. 바드득 바드득 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싶더니 아이의 머리 위로 칼등이 후려쳐졌다. 위험천만한 여자의 행동에 아이가 몸을 납작 엎드렸다. 꼬챙이로 후벼 파듯 머리가 쑤시고 저려왔다. 언제든 내 기분이 내키는 날에 넌 죽어야 해. 칼등이 아닌 칼날로 머리를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가 곧 칼끝을 세워 상을 마구 찍어댔다. 내려찍힌 밥상에 마맛자국처럼 여기저기 흠집이 났다. 내가 네 머리를 쪼개어 그 대갈박 속을 다 헤집어 놓을 것이다. 어찌하여 여자의 기분을 잡치게 해놓았는지 아이는 알 길이 없었다. 밥상이 패이도록 칼을 찍어대는 극심한 격분에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감이 잡힐 뿐이었다. 예로부터 밥상 위에 칼을 올려놓는 일은 본데없는 쌍년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여자가 피를 토하듯 말했다. 상 위에 칼을 올려놓는 일이 그토록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잘못이었음을 아이는 알지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칼을 찍어대며 아무렇게나 뿜어내는 분노 앞에 그대로 머문다면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아이는 생각했다. 여자에게서 당장 도망 나가는 게 맞을 것이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여자의 모습은 괴상스러웠다. 아이가 각종 관습을 알고 있지 못하면 찬찬히 가르쳐주면 될 터인데 괴이하리만치 사소한 일에 분노를 피어올리며 선을 넘어선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여자는 유독 성과 관련된 억지 소리를 자주 하였다. 아이는 마루에 앉아 있다가 여느 때처럼 여자가 화난 기색이 아닌 것 같아 슬쩍 곁으로 갔다. 웬일인지 여자가 자근자근 말을 걸어주고 있었다. 너 요즘 학교에 잘 다니니? 별일은 없고? 네. 정말 별일 없는 거 맞아? 저 뒷말 미숙이가 학교를 안 댕긴다며. 애를 뵌 지가 한참이 되어 배가 불러오니 학교를 댕길 수가 있나? 그래,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남자를 빨리 한다니? 그것도 늙은 놈한테 당해서리. 불러오는 배를 해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몸을 풀려면 당장이라도 남자한테 가야 되겠더구먼.
너네 학교 애들이 미숙이처럼 연애도 하고 그런다는 게 사실이냐? 여자가 이것저것 말을 붙여오자 아이는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다. 학교에 몇몇 애들이 연애를 시작했다는 얘기부터 윗말에 사는 누구와 아랫말에 사는 누가 만난다는 소문까지 아이는 들어서 알고 있는 일들을 어김없이 풀어놓았다. 혼만 나던 아이가 주눅을 풀고 신이 나서 떠들었다. 그런데 얼핏 여자가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움쩍거렸다. 그러더니 아이에게 몸을 기울여 왔다. 말을 부려놓던 아이가 바로 입을 닫았다. 넌 사귀는 남자 없냐? 없어요. 사귀어보니 어떻디? 같이 잡았냐? 왜 대답을 안 해? 잡은 거야, 당한 거야? 잡으니까 어떻디? 아이가 대답을 못하고 멍한 얼굴로 쳐다보자 여자가 갑작스레 소리를 지르며 집요하게 물었다. 할 때 기분이 좋았냐니까? 여자가 돌변하여 추궁하자 아이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 남자를 사귄 적이 없다는 대답에 여자가 화를 내는 것을 보니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말을 뒤미쳐 지어내야 하나 아이는 안절부절 못했다. 얼뜨기처럼 앉아있는 아이에게 눈을 부라리던 여자가 불이 나게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여자는 아이의 책을 모조리 갖고 나와 마당으로 던져버렸다. 비온 뒤의 마당은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었다. 웅덩이로 내던져져 물에 절여진 책들이 다시 진창 속에 버무려졌다. 발로 박박 밟힌 책들에 흙탕물이 들여지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난 걸까? 내가 남자를 사귀지 않아서 화가 난 걸까? 여자는 곧장 아이가 가정시간에 만든 두 폭 가리개를 들고 나와 팍 쪼갠 뒤에 아궁이에 던져 넣었다. 그런 뒤 광으로 뛰어들어가서 연장을 들고 나왔다. 여자는 토방 위에 놓여있던 아이의 운동화를 도끼로 찍어댔다. 아이의 옷이 북북 찢기어 아궁이로 들어갔다. 아이는 불길 속에 활활 타오르는 제 물건들을 쳐다보았다. 아이의 마음도 저 불처럼 타올라 날뛰고 싶던 때가 있었다. 모르는 할머니가 아가야라고 부르며 말을 걸기도 했던 지금보다 더 어릴 때의 아이가 여자에게 물었다. 똥갈보가 뭐예요? 갈보 중에 갈보가 똥갈보지. 그따위 것을 왜 묻는데? 이 똥갈보 같은 년아. 갈보라는 말을 들으면 아이는 대야에 물을 떠서 뒤란으로 가져가 밑을 씻었다. 갈보의 의미를 알고 있는 아이는 밑이 벌겋게 헐도록 씻어내고 또 씻어내었다. 그런 다음 밑을 씻느라 더러워졌을 손을 거듭 씻었다. 신경증에 걸린 아이가 그토록 씻어대니 물이 닿는 곳마다 습기가 마를 날이 없었다. 겨울이 오자 땡땡하게 부은 손가락이 간지럽고 아리다가 쑤셔왔다. 아이는 동상이 든 손으로 글씨를 썼다. 글씨는 잘 써보려고 하면 할수록 엇나갔다. 느닷없이 아이가 공책을 푹푹 찢어버렸다. 아이는 새로운 종이의 글씨를 다시 써보았다.
한 줄의 글씨도 더 쓰지 못한 채 쓰고 있던 종이를 아이가 갈기갈기 찢었다. 되쳐 써보았으나 아이의 입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를 연발하며 쓰던 종이를 박박 찢어 발긴 후에 찢어진 종이를 발기발기 더 찢었다. 아이는 종이를 뭉글뭉글 뭉쳐서 이빨로 가리가리 뜯어내다가 제 손에 살점까지 물어뜯었다. 손등과 손가락은 들짐승과 다툰 양 찢겨지고 핥혀져 군데군데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졌다. 아무리 글씨를 잘 써보려고 해도 글씨는 마음에 들도록 써지지 않았다. 아이가 쓴 글씨를 보게 된다면 분명 여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라를 떨어댈 것이었다. 아이는 자기 자신을 훼손시키며 이상스러워져 갔다. 여자와 아이 두 사람 모두가 아이를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 즈음 아이에게 바람이 있다면 그냥 일찍 죽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아이 할머니를 보고 온 후 여자는 줄곧 억울한 심정이 들었다. 아이를 데리고 오래전에 그곳을 나올 때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떼지난 앙금이 여자의 마음속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 할머니는 오랜만에 찾아간 여자를 반기지도 않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에 대해 추워주지도 않았다. 자신이 외면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대뜸 여자가 아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통맞게 전화를 건 여자는 아이가 성격이 이상한 데다 벌써부터 남자를 알아 제대로 살기는 글렀다고 하소연했다. 아이의 싹수 없음에 대해 늘어놓으며 그런 아이를 키우느라 힘든 자신을 호소했는데도 수학이 넘어 저편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를 당장 데려가라고 여자가 저편에다 대고 소리를 박박 찔러댔다. 전화가 끊어진 뒤 남자의 집에서 무료로 일을 해주었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여자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났어도 품삯 없이 일을 해준 그때가 잊어지지 않았다. 뼈가 빠지게 일을 해주었건만 돈 한 푼을 받지 못하고 그 집을 나와야 했다. 여자는 남자와 함께 살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기에 그 집에서 운영하던 식당에 나가 일을 해준 것이었다. 남자와 헤어질 줄 알았다면 무임금으로 노동을 해주는 일 따위는 없었을 것이었다.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분노가 치밀었다. 식당에 손님이 부릉부릉 불어날 때 공짜로 여자를 부려먹은 아이 할머니는 뒤로 제 아들에게 딴 여자를 몰래 붙여주었다. 남자가 부모의 말을 어겨서라도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이라고 여자는 기대했다. 한데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자는 일해준 삭슬 지금이라도 받아내야겠다는 오기가 들었다. 찾아가도 아니 되고 전화를 하여 소리를 질렀는데도 아니 되니 편지라도 써서 아이 할머니를 자극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일한 만큼의 품삯을 명시하여 편지에 적어 넣은 후 아이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할 작정이었다. 여자가 불러주는 내용을 아이는 편지지에 한 줄씩 받아 썼다. 마음이 조급해진 여자가 감정이 복받쳐 편지의 내용을 빠르게 부르고 있었다. 불러주는 속도에 맞추어 재빨리 받아쓰지 못하자 성미가 급한 여자는 아이의 머리통을 후려쳐가며 재촉했다.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자는 아무렇게나 아이를 때렸다. 아이가 붉어진 눈으로 편지를 마무리하자 여자는 편지의 수신자를 일부러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없는 그 집의 장손 이름으로 적으라고 했다. 장손이 죽었을 때 집안은 그야말로 슬픔 일색이었다. 죽은 아이의 할머니, 숙모, 고모를 막론하고 모두가 슬피 울었다. 장손은 가족 모두에게 가슴 아픈 첫 자식이었다. 누구라도 죽은 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은 금기였다. 죽은 아이의 이름이 입에 오르라치면 아이의 엄마가 당장이라도 따라 죽지 못해 발작한 듯 머리를 풀고 온 동네를 쑤시고 다녔다. 숨이 넘어갈 듯 아픈 그 이름은 그들의 기억 속에 되살아나서는 아니 되었다. 그랬기에 여자는 더욱 고의로 그 아이를 상기시켜주고 싶었다. 쓰라린 상처를 되새김질하게 된 그들이 자지러지고야 말 것이었다. 내 가슴을 아프게 했으니 너희들도 죽은 아이의 이름을 조우한 후 가슴이 미어져 봐라 하는 앙분으로 여자는 편지를 붙였다. 며칠 후 할머니의 집으로 보내진 아이는 말 한마디 걸어주지 않는 집안 사람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받으며 외딴 곳에 얼떨하게 앉아 있었다. 집안 사람들은 죽은 장손의 이름을 수신자로 하여 편지를 보낸 여자에게 분개했다. 집안 사람 누구도 여자에게 식당 일을 강요한 적이 없었다. 여자 스스로 일을 해준 것이었다. 자기가 좋아서 일을 해주고는 때맞지 않게 대가를 바라는 모양이었다. 여자에게 남을 원망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집안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모든 잘못이 남에게 있으므로 그것에 따른 피해보상 또한 남이 저에게 해줘야 한다는 의존적인 사고방식으로 여자는 여전히 살고 있을 터였다. 하룻밤을 보낸 아이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입고 왔던 잠바를 서둘러 걸쳤다. 집안의 어느 누구도 가려는 아이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다. 여자가 돈을 받아왔느냐고 아이에게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죽은 장손을 생각하며 마음이 헤집어졌을 장면을 떠올리자 여자의 얼굴에 은연한 웃음이 일어났다.